장례식장 조문객들로 복도는 가득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홀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죽은 이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끝까지 울지 않았다. 직계가족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 때 그 남자는 표정 없이 향을 꽂았다. 저게 아들이 맞아?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렇게 무표정할 수가 있어? 저 집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장에서는 예의가 있지. 소문은 장례식장 전체를 휩쓸었다. 들었다. 그 모든 소리를.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왜 울지 않니? 사람들이 오해한다. 고개만 살짝 숙였다. 울 일이 없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도 그 말을 들었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장례 마지막 날 홀로 남아 마지막 절을 했다. 향 연기가 흔들리고 영정 앞에 종이가 나부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네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울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들렸다. 장례가 끝나자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아버지 죽었는데 웃지도 울지도 않더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란 소리야. 부모 자식 사이가 어찌 되었길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다. 불효자. 몰인정한 자식.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놈.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판단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향후의 회장을 10년 넘게 역임했고 교회에서는 장로였으며 이웃에게는 언제나 너그러운 웃음을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덕망 있는 어른이라고 불렀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아버지는 달랐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는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크고 무겁고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그 목소리. 너는 장남이다. 네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5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동생들은 자유로웠다. 놀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남인 나는 달랐다. 단 한 번도 그럴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2등을 했다. 반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담임 선생님은 칭찬했고 친구들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날 밤 방문이 잠긴 채로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울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동생들은 자기 방에 숨어 있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중학교 때는 미술 시간에 그림으로 상을 받았다. 선생님은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했다. 그림을 더 그려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그림을 찢어버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는 놈이 어디 있냐. 그날 이후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붓을 잡을 수도 색을 칠할 수도 없었다. 그냥 교과서만 펼쳤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주말에는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야 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축구를 하자고 해도 단 한 번도 함께할 수 없었다. 너는 명문대에 가야 한다. 그래야 이 집안이 산다.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다. 거역할 수 없었다. 거역하면 또다시 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과 동생들의 침묵이.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갔다. 아버지가 원하는 학과로. 의학도 아니고 법학도 아니고 경영학이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너는 사업을 물려받을 아이다. 하지만 사업을 배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학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같은 과 선배였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관계를 끝내라고 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 네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정한다. 아버지, 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웃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집안을 생각해라. 결국 헤어졌다. 아버지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사람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허락되지 않을 감정이었으니까. 졸업 후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이 회사의 후계자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자유는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결정을 내렸고 모든 일정을 정했으며 모든 관계를 통제했다. 직원들 앞에서는 존중받는 척했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끊임없이 질책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회사 문을 닫아라.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앞으로 뭘 믿고 물려주겠냐.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이었다. 매일 저녁 퇴근하는 것도 지옥이었다. 집에 가도 회사에 있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결혼도 아버지가 정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상대는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딸이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사랑도 없었다. 그저 계약 같은 결혼이었다. 신혼여행조차 아버지가 정한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했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말했다. 아들이구나. 잘됐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살게 될까? 이 아이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손자 교육은 내가 한다. 너처럼 물렁하게 키우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손자에게도 똑같이 했다. 5살 아이에게 한자를 외우게 했고 7살 아이에게 영어학원을 3곳이나 보냈으며 9살 아이에게 넌 이 집안의 장손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 아들한테까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네가 이만큼이라도 된 게 다 내 덕이다. 덕이라고요? 전 평생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는 것도 꿈꾸는 것도 다 포기했어요. 그게 덕입니까? 그래, 포기했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라.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회사 일로 필요한 대화만 했고 집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80을 넘겼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약 봉지도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서도 회사 일을 지시했고 손자 교육에 간섭했으며 집안일에 참견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뻔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확실히 해놔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럴 것이다.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고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번도 자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심장마비였다.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흘 후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조문객들이 몰려왔다. 모두가 울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회사 직원들도.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방울도.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픔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뭔가 끝났다는 느낌만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아들 맞냐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안 우냐고. 인간이 저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냐고. 어머니도 다가와 속삭였다. 왜 울지 않니? 사람들이 오해한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평생 울 이유를 주지 않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어졌다. 그 사흘 내내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인사를 나눴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홀로 영정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 보여주던 그 얼굴이었다. 향을 하나 더 꽂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이네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걸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것.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편지 묶음, 녹음기, 사진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다. 편지는 수십 통. 녹음기에는 여러 개의 파일. 사진은 빛바랜 채로. 진단서는 구겨진 채로.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믿지 않을,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울지 않았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진짜 이야기가.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였다. 아버지가 허락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어온 관계였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한참을 침묵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말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상자를 열었어. 그 상자. 친구는 바로 알아들었다. 몇 년 전 술에 취해 흘렸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아버지가 죽으면 열겠다고 했던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바라보았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 작은 녹음기.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병원 진단서. 증거들이에요. 모든 것이. 친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혼자야? 괜찮아? 괜찮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평생 숨겨왔던 것들을 꺼내는 순간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숨소리만 들려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20년도 더 된 편지였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흔들렸다.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던 편지.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신혼석 달 만에 깨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점점 더 흔들렸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신은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딸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당신은 변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때를 써도 때렸습니다.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남자가 왜 우냐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말리면 저한테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이 편지는 읽어본 적이 있었다. 오래전 우연히 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그때는 어렸고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모든 단어가, 모든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 통장을 압수했고 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친정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이 집이라는 감옥에.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날짜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쓴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것도 어머니의 글씨였다. 하지만 더 나중에 쓴 것 같았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잔인했다. 당신은 그 그림을 찢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이를 방에 가뒀습니다.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을 기억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미술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해줬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림을 들고 집에 뛰어갔던 그 순간을. 하지만 아버지는 한눈도 주지 않고 그림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학 문제나 풀어라. 그날 밤 방에 갇혀 울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들어올 수는 없었다. 세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번에는 다른 필체였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다.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형아, 미안해. 형아가 나 대신 맞았지. 동생의 글씨였다. 남동생. 지금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대들었어. 공부하기 싫다고.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나서 때리려고 했어. 근데 형아가 나를 막아섰지. 나 대신 맞았어. 그날도 기억났다. 동생이 중학생 때였다. 아버지가 동생을 때리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대신 맞았다. 형아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냥 맞았어. 나중에 형아 방에 갔더니 등에 멍이 가득했어. 근데 형아는 괜찮다고 웃었어.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 동생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형아, 나는 형아가 왜 아버지한테 반항 안 하는지 알아.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형아가 아버지의 화를 다 받아주면 우리는 안전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던 것 같았다. 형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형아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 근데 형아는 평생 갇혀 살았잖아. 그게 너무 미안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다. 동생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쓴 것 같았다. 동생은 대학 졸업 후 바로 해외로 나갔다. 유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이 집으로부터.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은 가끔 했다. 하지만 집에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취소했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형, 미안해. 못 가겠어. 아버지 얼굴 보면 미칠 것 같아. 그 문자를 받고 답장했다. 괜찮아. 오지 마. 여기는 올 곳이 아니야. 동생은 고맙다는 말만 남겼다. 네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건 또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누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첫째 딸. 오빠, 나 결혼해. 아버지 몰래. 누나는 26에 결혼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던 사람과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 사람 집안을 조사까지 했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재벌 아들이라면서. 누나의 글씨는 격하게 흔들렸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래서 결정했어. 도망가기로. 누나는 정말 도망갔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당에서 친구 몇 명만 부르고. 오빠한테는 미안해. 오빠만 집에 남겨두고 가는 거.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버지가 정해준 인생을 살 수 없어.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누나를 의절했다. 번호를 차단하고 사진을 버리고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딸이 없었던 것처럼. 오빠, 오빠도 도망가. 제발. 그 집에 있으면 죽어. 정말로.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 장남이었으니까. 집안을 책임져야 했으니까. 어머니를 남겨둘 수 없었으니까. 다섯 번째 편지. 이건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쓴 것이었다. 대학 때 만났던 선배. 당신이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때문이죠?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이유도 말하지 않았죠. 나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조사했고 안 된다고 했다는 걸?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래도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행복하세요. 정말로. 하지만 행복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6번째, 7번째, 8번째 편지를 읽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폭력, 통제,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부서져간 사람들의 기록. 어머니가 쓴 일기. 동생이 남긴 메모. 누나가 보낸 편지.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인사. 모든 것이 증거였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겉으로는 덕망 있는 어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었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세상은 아버지의 겉모습만 봤다.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작고 오래된 녹음기. 10년 전에 샀던 것.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장남이다.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녹음한 날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던 날이었다.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됐던 날. 네가 이 모양이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욕설이 이어졌다. 녹음은 10분 넘게 계속됐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녹음을 멈췄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숨이 막혔다. 2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건 집에서 녹음한 것이었다. 엄마, 제발 아빠 좀 말려요. 목소리였다. 훨씬 젊었을 때의.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또 때렸어요. 이번엔 허리를 차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원 가자. 제발. 안 돼요. 아빠가 알면 더 화낼 거예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녹음기를 틀고 녹음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3번째 파일.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였다. 당신이 애를 너무 엄하게 대해요. 애가 힘들어해요. 엄하게? 이게 엄한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좀 더 세게 키워야 해. 그래도 그렇지 매일 때리고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거야. 당신은 몰라. 남자가 어떻게 커야 하는지.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당신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아파 놓아줘요. 어머니의 비명. 녹음을 멈췄다. 그날 밤 문틈으로 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모습.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사진을 꺼냈다. 몇 장 안 됐다. 찍기도 힘들었으니까. 1번째 사진. 거울에 비친 등이었다. 멍자국이 가득했다. 파랗고 보랗고 검게 변한 피부. 2번째 사진. 팔뚝이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아버지가 팔을 잡고 비틀었던 날. 3번째 사진. 입술이 찢어진 모습. 아버지가 뺨을 때렸던 날. 사진은 많지 않았다. 찍을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단서를 펼쳤다. 여러 장이었다. 늑골 골절, 타박상, 근육 파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공황 장애. 모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었다. 아버지 몰래 다녔던 정신과 몰래 받았던 치료.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사는 한. 진단서 마지막 장에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환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증상 호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환경 분리를 권장함. 하지만 환경을 바꿀 수 없었다. 장남이었으니까. 책임이 있었으니까. 바닥에 흩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편지, 녹음, 사진, 진단서. 평생 숨겨왔던 것들. 친구가 전화 너머로 조용히 물었다. 다 봤어?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참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상자에 넣어둬야 할까?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난 잘못하지 않았어. 울지 않은 게. 슬퍼하지 않은 게.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넌 잘못한 거 없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편지들을 집어들었다.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모든 문장이, 모든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솟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들었다. 아버지는 죽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과도 후회도 변화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이 상처를 안고 창밖을 보았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집에 왔니? 네. 오늘 고생했다. 푹 쉬어라. 엄마. 응? 물어보고 싶었다. 왜 그때 날 지켜주지 못했냐고. 왜 아버지를 막지 못했냐고. 왜 그냥 두고 봤냐고. 하지만 묻지 못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자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 안에 든 것들이 진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럴 리 없어.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이 부모를 모함하는 거 아냐? 벌써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았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상자를 다시 닫았다. 하지만 옷장에 넣지 않았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날이. 그날까지 이 상자는 여기 있을 것이다. 증거로서. 진실로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장례식장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어머니의 눈물. 친척들의 비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울지 않은 것을. 슬퍼하지 않은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정직한 반응이었으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것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진실했으니까. 아버지는 평생 거짓을 강요했다.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죽음 앞에서조차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는 세상.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진실을 가지고.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찾을 것이다. 천천히.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 아버지 없는 첫날 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다. 누가 이런 이른 시간에 찾아올까?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들어가도 되겠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향했다. 앉아. 밥 차려줄게. 어머니는 도시락을 풀어 식탁에 차렸다. 밥, 국, 반찬들. 평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이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장례식에서 네가 왜 그랬는지 알아. 숟가락을 멈췄다. 엄마도 알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뭘 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도 무서웠어. 내 아버지가. 엄마도 맞았고, 엄마도 갇혔고, 엄마도 억눌려 살았어.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머니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을.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는 부모야. 자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지 못했어.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기다렸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물었다. 상자 아직 가지고 있니?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가 그 상자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응. 네가 모으고 있다는 거. 편지들, 녹음들, 사진들. 엄마도 알았어.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엄마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 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일기야.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썼어.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느꼈는지 다 기록했어. 공책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어머니의 삶이 거기 담겨 있었다. 왜 이걸 보여주세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엄마도 있어. 누나도 동생도. 우리 모두 똑같이 겪었어. 공책을 덮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우리는 이제 자유야. 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자유. 그렇다.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죽음을 자유라고 느끼는 것이 옳은가? 부모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적인가? 엄마도 그렇게 느껴요? 자유롭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 않아. 미안하지만. 저도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야. 알아요. 비난할 거야. 피도 눈물도 없다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힘들 거야.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나랑 동생도. 어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다. 친척들이었다.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않을 수 있니?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창피하다. 재산은 네가 지낼 거지?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아버지 회사는 네가 물려받아야 해. 책임을 져라.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한숨이 나왔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비난만 했다. 판단만 했다. 한 통의 문자가 더 왔다. 큰아버지였다. 아버지의 형. 내일 집안 회의가 있다. 오후 2시. 내 아버지 집으로 와라. 재산 정리하고 앞으로 일 논의해야 한다. 재산 정리.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재산 이야기부터 하는구나. 어머니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큰아버지한테 문자 왔어요. 내일 회의하자고.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네. 뭐가요? 재산 싸움. 내 큰아버지는 내 아버지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어떻게 아세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돈 빌려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어. 근데 네 아버지가 안 빌려줬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내일 회의는 재산 나눠달라고 할 거야. 형제니까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한숨이 나왔다.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가기 싫어요. 가야 해. 안 가면 더 시끄러워져. 혼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같이 갈게. 걱정 마. 다음 날 오후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함께.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 알았지? 네. 내 큰아버지는 말이 거칠어. 내 아버지보다 더 심해. 근데 상대하지 마. 그냥 듣고만 있어. 알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들어서자마자 큰아버지가 소리쳤다. 왔구나. 앉아.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옆에 앉았다. 큰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자, 이게 내 아버지 재산 목록이야. 부동산, 예금, 주식, 회사 지분. 다 합치면 상당해. 서류를 훑어보았다. 정말 큰 금액이었다. 유언장은 없어. 그러니까 법대로 나눠야 해. 법대로요? 그래. 배우자가 절반, 자식들이 절반. 근데 형제들도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요? 큰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다. 내 아버지가 돈 벌 수 있었던 건 우리 가족 덕이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으로 사업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몫이 있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은 진작에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쓴 거예요. 지금 재산은 남편이 혼자 번 거고요. 뭐, 혼자 벌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큰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언제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빌려간 돈도 안 갚으셨잖아요. 이것 봐라. 네가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아드님 말이 맞아요. 큰아버님은 도와주신 적 없으세요. 오히려 돈만 빌려가셨죠.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형수한테 묻는 거 아니야. 저한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대답해야죠. 큰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버릇없이 구는 거야? 아버지 죽었다고 함부로 굴어? 함부로 구는 건 큰아버지세요. 뭐? 큰아버지가 다가왔다. 주먹을 쥐고 있었다. 때릴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앞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세요. 비켜. 안 비켜요. 내 아들한테 손대면 가만 안 있어요. 큰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섰다. 공기가 팽팽했다.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다. 형님 진정하세요. 이러지 맙시다. 닥쳐. 너도 가만히 있어.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도 소리쳤다. 고모가 나섰다. 오빠 이건 아니잖아요. 조카한테 왜 이래요? 너도 입 닥쳐. 여자가 끼어들지 마.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비난했다.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벌어지는 이 광경을. 이게 가족이었다. 평소에는 화목한 척하다가 돈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큰아버지가 다시 소리쳤다. 어쨌든 재산은 나눠야 해. 법률 상담받았어. 형제들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대. 유류분은 직계가족만 해당돼요. 형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법 좀 제대로 알아보세요. 유류분 청구권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만 가능해요. 형제는 해당 안 돼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야? 유언장이 없으니까요. 법대로 하면 배우자와 자녀들만 상속받아요. 큰아버지가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럴 수가 동생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배신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고모가 울먹였다. 우리 오빠 장례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게 말이 돼? 장례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그게 재산 상속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말이 맞아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욕심 부린 거예요. 너마저.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노려봤다. 형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일어나 인사했다. 형수님 조카 죄송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작은아버지가 나가자 고모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우리도 갈게요. 미안해요 조카. 우리가 너무했네. 고모들이 나갔다. 결국 큰아버지만 남았다. 큰아버지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좋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근데 명심해. 가족은 끝이야. 이제 남남이야. 이미 남남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큰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둘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전 엄마가 저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근데 해야 할 때는 할 수 있더라. 어머니가 웃었다. 이번엔 환하게. 이제 우리끼리 살면 돼. 누나랑 동생도 부르고. 엄마, 근데 회사는 어떡해요? 아버지 회사.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건 네가 결정해. 물려받을 거야, 정리할 거야? 깊게 생각했다.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 하지만 나를 오가맨 족쇄이기도 했던. 정리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전 회사 경영에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시켜서 했던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처음으로 그 질문을 받았다. 뭘 하고 싶냐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모르겠어요. 근데 천천히 찾아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그래.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여행 가고 싶어. 내 아버지 눈치 안 보고. 그럼 가요. 같이. 정말? 네. 엄마 가고 싶은데 다 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워,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사촌들도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 원래 그래요. 이익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너한테 미안해. 이런 가족 밑에서 자라게 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차를 세웠다. 빨간 신호등이었다. 엄마. 응.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잊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초록불이 켜지고 차가 다시 움직였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흘러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상자가 보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보관할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가 공책을 꺼내 상자 옆에 놓았다. 엄마 거도 같이 두자. 우리 둘이 함께 겪은 거니까. 상자와 공책을 나란히 놓았다. 두 개의 증거. 두 사람의 상처.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 아버지는 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고 갔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형, 나 내일 들어가. 진짜? 응. 티켓 끊었어. 내일 오후 도착해. 갑자기 왜? 형 혼자 두기 싫어서. 그리고 아버지 없는 집 보고 싶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형도 그래? 응. 나도 그래.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우리는 정상이야.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고마워, 형. 내일 봐. 전화를 끊었다. 누나한테도 문자를 보냈다. 누나, 내일 동생 들어온대. 같이 만날래?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 셋이 오랜만에 모이는 거네. 어디서 볼까? 엄마 집에서 보자.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좋아. 내일 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가족이 다 모인다. 아버지 없는 가족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으로 가족이 기대됐다.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삶이. 다음날 오후 공항으로 동생을 마중 나갔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생을 본 지도 2년이 넘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사이로 동생이 보였다. 많이 야위었다. 얼굴도 창백했다. 형. 동생이 다가왔다. 서로 껴안았다. 동생의 몸이 떨렸다. 많이 힘들었지? 형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동생이 물었다. 형, 장례식 어땠어? 시끄러웠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 형이 울지 않았다며? 응. 못 울겠더라.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못 울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안도했어. 나도.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동생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 나 아버지 꿈을 자주 꿔. 악몽으로. 무슨 꿈인데? 아버지가 날 쫓아와.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와. 그러다 잡히면 깨어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동생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나도 그런 꿈 꿔. 자주. 정말? 응. 근데 이제 안 꿀 것 같아. 아버지가 정말 없어졌으니까.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좋겠다. 더 이상 그 꿈 안 꾸고 싶어.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동생이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우리 막내 고생 많았지? 엄마도요. 저녁 무렵 누나도 도착했다. 가족이 다 모였다. 아버지 없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렸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이야기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겼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다.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남동생이 정리하기로 했어. 정리요? 응. 물려받지 않고 정리하겠대. 누나가 날 쳐다봤다. 정말? 응. 난 회사 경영에 관심 없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뭐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동생이 끼어들었다. 형, 잘 생각했어. 아버지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우리 모두 그래야 해.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다. 사실 엄마도 너희한테 숨긴 게 있어.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내 아버지가 사실은 병원에 다녔어. 정신과. 네. 세 남매가 동시에 물었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엄마가 강제로 데려갔어. 왜요?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졌거든.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 없던 일도 기억한다고 하고 엄마한테 의심병도 생기고. 그래서요?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래. 전두축 두엽 치매.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치매였다니. 그게 폭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 치매는 성격 변화를 일으킨대. 특히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동생이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우릴 때린 건 병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원래도 그랬어. 근데 병 때문에 더 심해진 거지. 누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치료는 받으셨어요? 약은 먹었어. 근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내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어. 유서요? 응.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것 같아.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봉투였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로 가득했다. 읽기 시작했다.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첫 문장부터 심상치 않았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좋은 남편도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장남에게 너는 내가 가장 많이 괴롭혔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 나처럼. 무슨 의미일까? 나도 어렸을 때 맞으며 컸다. 우리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다. 공부 못하면 말 안 들으면 이유 없이도. 그게 교육이라고 배웠다. 아버지도 학대를 받았다니.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다. 그게 옳은 줄 알았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너를 망쳤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딸에게 너를 내보낸 것을 후회한다. 너는 옳았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맞았다. 나는 틀렸다. 누나가 눈물을 흘렸다. 막내에게 너는 똑똑한 아이였다. 해외로 나간 것은 잘한 일이다. 돌아오지 마라. 이 집은 너를 위한 곳이 아니다. 동생도 울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아라. 어머니는 이미 울고 있었다. 나는 괴물이었다. 그것을 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살도록 배웠고 이렇게 사는 것만 알았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저 잊어라.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다.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거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누나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네. 응. 근데 용서할 수 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을까? 동생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평생 괴롭힌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그래도 인정은 한 거잖아. 누나가 말했다. 인정이 뭐가 중요해. 이미 다 망가뜨렸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네. 아버지도 맞으며 자랐어. 학대받았어. 그게 대물림 된 거야. 그게 변명이 돼요? 동생이 소리쳤다. 자기가 당했으니까 우리한테도 해도 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아니야. 변명은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전 이해 못하겠어요. 동생이 일어섰다. 저한테 아버지는 그냥 가해자예요. 피해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동생이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누나가 따라 나갔다. 어머니와 둘만 남았다. 엄마도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해는 해. 아버지도 아팠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와 용서는 다르죠. 그래. 다르지. 어머니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엄마도 화났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이미 다 망가뜨린 후에. 그럼요. 근데 동시에 조금 슬프더라. 아버지도 괴로워했구나.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구나. 그래도 멈췄어야죠. 맞아. 멈췄어야 해. 근데 못한 거야. 병도 있었고 방법도 몰랐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해. 평생 미워할 거야. 근데 동시에 불쌍하기도 해. 복잡한 감정이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니. 밖으로 나갔다. 동생과 누나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옆에 앉았다. 미안. 소리 질러서. 동생이 말했다. 괜찮아. 난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버지가 피해자였다는 게. 나도 그래. 누나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감정을. 모르겠어. 근데 천천히 풀어가야 할 것 같아. 새 남매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았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형. 응. 우리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지? 안 돼. 절대. 약속해줘. 약속할게. 동생이 작게 웃었다. 고마워, 형.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커피를 타주었다. 엄마, 아버지 장례 때 왔던 사람들한테 이 편지 보여줄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끼리만 알면 돼. 왜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게 뭐 중요해. 우리가 진실을 알면 됐지. 누나가 물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병원 다닌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비밀로 했거든. 왜요? 아버지가 창피해했어.
정신과 다니는 거. 정신과가 왜 창피한데요? 아버지 세대는 그래. 정신과 가는 걸 약한 거라고 생각해. 동생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 약만 몰래 먹었지.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이것도 봐. 아버지 병원 기록.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진단서와 처방전이 가득했다. 전두축 두엽 치매, 공격성 증가, 충동 조절 장애,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 병은 성격을 바꾼대. 특히 도덕적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그럼 아버지가 우릴 때린 건 병 때문이었어요? 일부는 그랬을 거야. 근데 다는 아니야. 원래도 폭력적이었으니까. 복잡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가해자로? 피해자로? 환자로? 엄마,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각자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어. 다 괜찮아. 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돼. 내 감정이 우선이야. 동생이 말했다. 전 그냥 잊고 싶어요. 아버지를. 그것도 괜찮아. 누나가 말했다. 전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가져. 서두를 필요 없어. 어머니는 새남매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너희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거실에 남아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옆에는 아버지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2개의 진실. 아버지가 가해자였다는 진실. 그리고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진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 답은 없었다.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묶여 살지 않을 것이다. 상자를 닫았다. 유서도 넣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넣어뒀다.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앞을 봐야 한다. 미래를.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집을 정리했고 누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비웠으며 동생은 옛날 사진들을 정리했다. 혼자 회사에 나갔다. 아버지의 사무실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달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멈춰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서, 명함, 메모지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도 아들을 때렸다. 또 시험에서 2등을 했다. 1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했다. 때리고 나면 후회한다.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이 한다. 이게 교육이라고 배웠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아내가 나를 무서워한다. 눈빛에서 보인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다음 페이지. 딸이 집을 나갔다. 내가 반대한 사람과 결혼했다. 화가 난다. 하지만 동시에 부럽다. 딸은 용기가 있다. 나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손이 떨렸다. 계속 읽었다. 막내가 해외로 떠났다.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잘한 일이다. 이 집에서 멀어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날짜의 기록을 발견했다. 3년 전이었다.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치매라고 한다. 전두축 두엽 치매. 성격이 변한다고 한다. 더 폭력적으로. 다음 줄을 읽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폭력적이다. 더 나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더 다칠 것이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죽어야 할까?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일까?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자살을 생각했다니.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죽을 용기도 없다. 나는 비겁하다. 살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죽을 용기도 없이 계속 버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매일매일의 기록. 아버지의 내면. 장남이 나를 피한다. 당연하다. 나도 나를 피하고 싶다. 아내가 또 울었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통제할 수 없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손자가 나를 무서워한다. 5살짜리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다. 내가 괴물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의 기록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몸도 마음도 한계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 아래 마지막 문장.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괴로워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병도 있었고 배운 것도 그것뿐이었고 방법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괴로웠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디야? 회사요. 집으로 와.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신문을 내밀었다. 지역 신문이었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부모기업인 가정폭력 논란 유족 침묵 속 의혹 증폭. 기사를 읽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해. 이게 뭐예요? 아까 기자한테 전화 왔어. 취재하고 싶다고. 누가 제보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큰아버지일 거야. 큰아버지요? 재산 못 받게 되니까 복수하는 거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동생이 화를 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까지 끌어내려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나가 물었다. 기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노코멘트 했어. 근데 계속 전화 올 거야. 과연 그랬다. 오후 내내 기자들한테 전화가 왔다. 인터뷰 요청이었다.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유족 입장을 들려주세요. 침묵은 인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기사가 실렸다. 고인의 회사 직원 증언 무서운 사람이었다. 장례식에서 눈물 없던 장남 그 이유는? 명망가의 이중생활 집안에서는 폭군. 댓글들이 달렸다.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네. 불쌍한 가족들. 그래도 장례식에서는 울어야지. 아들이 안 운 걸 보니 정말 심했나 보네.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 아닌가? 증거도 없이 이런 기사를 쓰다니. 가족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냐? 어머니가 말했다. 기자회견 해야 할 것 같아. 네. 이대로 두면 계속 추측 기사만 나올 거야.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해. 무슨 말을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동생이 반대했다. 엄마, 그럼 우리 사생활이 다 드러나요? 이미 드러나고 있어. 우리가 통제하면서 말하는 게 나아. 누나가 물었다. 증거는 있어요? 있지. 상자 안에 다 있잖아. 세 남매가 서로를 쳐다봤다. 상자를 공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였다. 진짜 할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피해자가 될 거야. 다음 날 기자회견장을 마련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기자들로 가득 찼다. 가족 4명이 앞에 앉았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저희 남편은 가정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30년 넘게 저와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통제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여기 증거들입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일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저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피해서, 무서워서, 방법을 몰라서.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 장남이 울지 않은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플 수 없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날 바라봤다. 일어섰다.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공부, 진로, 결혼, 인생 전부. 카메라가 날 향했다.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종하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계속했다. 장례식에서 왜 울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멈췄다. 슬프지 않은데 슬픈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럼 아버지를 미워하시나요? 그 질문에 깊게 생각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 무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상태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도 어린 시절 학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았습니다. 그럼 이해하시나요?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해한다고 해서 당한 상처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모든 질문에 답했다. 숨기지 않았다. 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모두 지쳐 있었다. 잘한 거 맞죠? 동생이 물었다. 잘했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그날 밤 기사가 쏟아졌다. 가정폭력 피해 가족, 용기 있는 고백.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아들의 진실. 대물림되는 폭력 끊어야 한다. 댓글도 바뀌었다. 용기 있는 가족이다. 숨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들 참 힘들었겠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다. 그래도 죽은 사람 욕하는 건 아니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같다.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아버지의 옛 친구였다. 장례식 때 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는 70대 노인이었다. 아버지와 50년 지기라고 했다.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따님 아버지가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요? 자기가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고. 멈출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따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합니다. 제가 믿었다면 도와줬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대가족이 더 고통받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울었다. 따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답했다. 용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인이 떠난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산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둘 다가 된다. 중요한 건 그 고리를 끊는 것이다.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빠. 응. 뭐해? 숙제하고 있어. 힘들어? 조금. 그럼 쉬었다 해. 무리하지 마. 정말? 응.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전화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아빠. 아빠가 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들에게 준다. 그것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사업을 매각하고 사무실을 비웠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무실을 정리했다. 책상, 의자, 서류들 모두 정리했다. 책장 뒤에서 낡은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어린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5살쯤 됐을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 10살쯤의 아버지.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15살의 사진.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꺼진 것 같았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알 수 있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아이였다. 웃을 줄 알았고 꿈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선가부터 부서졌다.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사진 뒤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아들아, 너는 장남이다.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약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말. 대물림. 그것은 3대에 걸쳐 이어졌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나로. 하지만 이제는 끊어야 했다. 여기서. 사진과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왔다.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누나, 동생. 그리고 누나의 남편과 동생의 연인도 함께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 뭐 할 거야? 누나가 물었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회사는 다 정리했어? 응. 이번 주면 끝나. 그럼 돈은? 좀 남아. 당분간은 걱정 없어. 동생이 말했다. 형, 나 다음 달에 다시 나가. 벌써? 응. 일이 있어서. 근데 이번엔 자주 올게. 그래. 자주 와. 누나가 말했다. 나도 이제 우리 집 챙겨야 해. 남편이 외로워해. 누나의 남편이 웃었다. 괜찮아요. 처제님 가족이 더 중요하죠. 어머니가 말했다. 다들 각자 살아야지. 엄마는 괜찮아. 엄마 혼자 사실 거예요? 응. 이 집에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편해. 어머니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좋네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거실로 옮겨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 좀 할까? 동생이 말했다. 갑자기 왜? 그냥. 한 번쯤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모두가 침묵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부터 할게. 동생이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 못할 것 같아. 평생. 응.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 누나가 이어갔다. 나는 좀 다르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 용서했어? 아니. 용서는 아직. 근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복잡해. 미운 것도 있고 불쌍한 것도 있고 그리운 것도 있어. 그리워요? 응. 이상하지?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이해가요.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근데 동시에 자유로워서 좋아. 이것도 이상하지? 아니에요. 당연해요. 차례가 왔다. 모두가 날 바라봤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 응. 아버지가 나를 묶었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에 묶여 있었어. 미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다. 이제는 그 감정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근데 노력할 거야. 동생이 물었다. 형, 그럼 나중에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안 지낼 거야. 모두가 놀랐다. 정말? 응. 재산은 그리운 사람을 위한 거잖아. 난 아버지가 그립지 않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돼. 내 선택이야.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도 안 지낼 거야. 대신 아버지 생일에 묘소 가서 꽃이나 놓고 올게. 그것도 괜찮네요. 누나가 말했다. 우리 각자 방식대로 하자.
강요하지 말고. 모두가 동의했다. 밤이 깊어갔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나와 동생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와 둘만 남았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진짜로?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처음엔 사랑했던 것 같아. 아니면 사랑하는 줄 알았거나.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럼 후회해요? 결혼한 거. 어머니가 날 바라봤다. 후회하지 않아. 왜요?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 셋이 엄마 인생의 전부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엄마. 고마운 건 엄마야.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네. 다음 날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혼자. 묘비 앞에 섰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한 것들, 엄마한테 한 것들, 동생들한테 한 것들. 다 기억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워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묶여있는 거니까. 잠시 멈췄다.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도. 근데 그게 변명은 안 돼요. 구름이 해를 가렸다.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묘지가 점점 멀어졌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무언가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빠? 응. 뭐해?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재밌어? 응. 엄청. 그래. 많이 놀아. 그리고 아빠가 할 말 있어. 뭔데?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응원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 나도 아빠 사랑해.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났다. 그래. 조심히 놀고 저녁에 봐. 응. 전화를 끊었다. 아들은 행복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고리를 끄는 것.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거리를 걷고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 회사도 정리했고 아버지도 보냈고 이제는 자유였다.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고 싶은 것을, 가고 싶은 곳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두렵기도 했다. 평생 정해진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내 인생.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것들, 가고 싶은 곳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가 점점 길어졌다. 생각보다 많았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중 첫 번째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림 그리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찢어버렸던 그 그림. 다시 그려보고 싶었다. 카페를 나와 미술용품점으로 향했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샀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참을 빈 종이를 바라보다가 색연필을 집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서툴게. 하지만 즐겁게. 1시간쯤 지났을까? 그림이 완성됐다. 완벽하지 않았다. 서툴렀다.
하지만 내가 그린 것이었다. 그림을 벽에 붙였다.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그린 그림. 뿌듯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했다.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어디요? 제주도. 엄마가 가보고 싶었던 곳. 좋아요. 같이 가요. 누나랑 동생도 부를까? 그러면 더 좋죠. 일주일 후 가족 넷이 제주도에 갔다. 아버지 없이 가는 첫 여행이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마지막 날 밤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행복해? 어머니가 물었다. 네. 엄마는요? 엄마도. 동생이 말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넷이 나란히 앉아 파도를 봤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상처도 그렇게 밀려갈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엄마, 우리 자주 이러자. 그래. 자주 모이자. 별이 떠올랐다. 하늘 가득. 아버지가 없는 세상.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니,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자유였다. 진짜.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였다. 저희가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강연이요? 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민했다.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수락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연 당일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떠날 거예요. 남편한테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 상처가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슬프지 않냐고. 왜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슬픔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눈물은 억지로 짤 수 없다는 것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직한 반응이다. 용서는 선택이다. 강요가 아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자유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이제 나는 자유다. 아버지 없이. 상처와 함께. 하지만 희망을 품고.